안녕하세요. 오늘 첫 촬영인데 제가 이거 너무 기다렸어요, 사실. 사실 저 취업시켜주신 분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약간 취업에 성공시켜준 것 같아요. 대충 한 몇 명 정도 되셨죠? 1000에서 1100명 정도는 그래도 된 것 같고, 네. 스터디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만, 그러면 기프티콘 많이 받나요? 아우, 장난 아니지. 사진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랄까? 네, 이번 연도 4월에도 공개합니다. 물론 좋은 회사라는 좋은 직장이라는 기준은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은 중견 뭐 대기업 가면 되게 좋은 직장 같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런 직장을 가신 분들의 비중은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? 이게 되게 난감한 게, 제가 이제 컨설팅을 특히나 이직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어서, 사실 뭐 대기업, 중견기업만이 타겟은 아닌 친구들도 많이 와요. 그래가지고 뭐 확실하게 뭐 몇 퍼센트다라고 딱 할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일단은 뭐 다들 만족은 하고, 그래도 어림잡아서 한 70% 정도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기업, 중견기업이 있지 않을까. 한 7, 800명 정도는 중견 대기업을 갔다.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사실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 7, 800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? 물론 다 다르겠지. 스펙도 다 다르고 스토리도 다 다를 거야. 근데 선배가 생각하는 조금 취업 잘 되고 이직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? 이거예요.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제일 처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. 말씀하신 대로 되게 스펙트럼 넓어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, 막상 보니까 그래도 좀 대여섯 가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대여섯 개 주제를 좀 빠르게 지나가 볼 건데 첫 번째 좀 특징은 뭐였을까요? 저는 처음은 멘탈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. 멘탈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인데, 저는 신입사원이랑 이제 이직으로 구분해 보면은, 신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합격 그 메시지가 날라오더라도 울면서 그날 남은 거를 쓸 수 있는 그 멘탈.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같은 거 떨어지기라도 하면요, 진짜 완전 울상이 되는데, 그 울상의 정도가 신입이랑은 좀 달라요. 왜 다르냐면은, 이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회가 신입보다만큼 오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. 방법론에 따라서. 근데 내가 1차 붙고 2차 붙었으면 거의 간 것 같거든. 그래서 막 주변 정리 막 하면서 막 이제 나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까 일도 막 내팽개치고 막 이러는데, 그러다가 딱 불합격 날라오면은 완전 멘탈이 망가지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다음 회사 또 지원하면서 면접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 멘탈. 저는 그래서 그 멘탈을 일단 첫 번째로 치고 싶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2차 면접 떨어지면 진짜 멘탈 많이 터집니다. 근데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회사를 가져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좀 메타인지가 좀 잘 되는 친구들. 메타인지. 정확히 말하면은 자신에 대한 스펙이나 상황에 대한 현실 파악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을 말하고 싶은데, 이거는 딴 뜻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. 내가 나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를 써야 되고 어디에다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나면은 굉장히 그 컴팩트해지거든요. 이직 과정이랑 취업 과정. 뭐냐면은 더 이상한 데 안 고르고 딱 내가 가고 싶은 데 위주로 많이 쓸 수 있는 개념인데, 뭐 예를 들면은 줄창 대기업만 쓰는 친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. 간단히 말하면.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. 근데 저는 약간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. 어떤 케이스였냐면 학벌이 안 좋은데 스펙은 꽤 있는 친구들, 혹은 학벌은 좋은데 그러니까 스펙이 없는 친구들. 이런 친구들도 되게 핏한 메타인지가 된다면 자기랑 잘 맞는 기업을 쓸 수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게 회사를 막 가려 쓰라 이런 얘기는 솔직히 아닌데, 다 쓸 수 있으면 다 써야죠. 근데 본인이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, 이제 그때 그 선택에 대한 메타인지를 말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업도 취업이지만 이직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, 내가 아예 못 갈 곳을 자꾸 막 면접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거를 좀 방지하고 싶어요, 저는.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특징은 제가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. 지금 어떤 특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우울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.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,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울하다는 느낌을 면접에서 상대한테 전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우울한 느낌을. 취업하건 이직하건, 취업은 또 취업이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1, 2년 정도 해오면은 절박도 해지고 또 우울도 해지고, 그 다음에 이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직하려면은 뭐 팀장이랑 사이가 안 좋든 뭐 내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든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느끼든 물경력이라고 느끼든 이런 여러 가지 외적 변수 때문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이직 사유를 말하든 아니면은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되게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캔디 같은 느낌을 말하고 싶어요.
뭐냐면은, 뭐, 어차피 다 힘든 거잖아요. 이렇게 살아가야죠. 막 이런 느낌 있죠. 막 되게 막 긍정적인 걸 내포한. 맞아요. 스토리텔링은 우울하되, 느낌은 좀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면접 보러 갔을 때 5명씩 면접 보면 되게 밝은 애들 있어요. 근데 그 밝은 분들을 확실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. 막 까불고 막 말이 많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맞아요. 사람들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게, 긍정적인 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람은 모두 다 양면성이 있거든요. 내가 예를 들면 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발함은 있잖아요.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 활발한 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딱 그 양면에 있는 그 반대쪽에 나의 활발함 정도만 보여주면 된다. 이 뜻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공통점은 이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어떤 특징이죠? 네 번째는 이제 취업이든 이직이든 되게 중요한 건데 직무관이 바로 선 사람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일단은 신입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. 내가 그 일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직무관이 있어. 그 다음에 이직 같은 경우엔 그래요. 나 직무 다니고 있는데 직무관 있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제가 이제까지 쭉 컨설팅하면서 본 바로는 둘 다 잘 없어요. 이직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 직무관이라는 게 안 서 있고 그 다음에 신입은 당연히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면접관이 보통 나보다 해당 일을 굉장히 많이 해본 선배잖아요. 또는 그 일을 하는 여러 사람을 밑에 두고 있는 팀장이잖아요. 그죠? 근데 그런 팀장이나 아니면은 내 업무에서의 선배가 내가 말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이나 직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순간에 듣고 나서 동감과 동질감을 가져가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. 이 측면에서 내가 직무관을 공부하고 좀 연마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직무에서의 그 고민 같은 거를 본인의 나름의 언어로 풀어봐야 돼요.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어요.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한번 주십시오. 예. 이거는 이제 이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직자가 첫 번째인데 야근을 많이 해본 사람. 네. 이게 좀 난감한데 왜 난감하냐면은 야근을 강요하는 거냐 뭐 이러실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뇌피셜은 아니고 제가 컨설팅을 쭉 하면서 그 나름 쌓인 빅데이터예요. 왜냐하면은 야근을 많이 해본 친구는 크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. 첫 번째는 경력기술서에서 양이랑 내용 자체가 확실히 워라밸 좋은 데 계셨던 분보다 좋습니다. 당연히 업무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야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게 돼요. 왜냐면 야근하기 싫거든. 근데 그게 이제 뭐 누군가 이러겠죠. 그냥 저는 의미 없이 야근한 것 같아요. 그러신 분들도 또 좋아요. 경영기술서가.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제 뭐 효율적으로 찾으셨든 안 찾으셨든 야근을 많이 해보셨으면 잘 되고 두 번째가 왜 그러냐면은 야근이라는 거를 한 친구들이 역치가 높아요.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. 야근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요, 그 워라밸 좋은데 아니면은 좀 저도 보내기가 그래요. 왜냐하면은 그런 데 가봤자 어차피 야근만 타고 나올 걸 아니까. 그래서 이 두 측면 때문에 좀 야근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에 하셨다면은 그거는 다행인 거다. 마지막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공통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고 이직도 있으면 좋은 건데 마지막은 자존감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자존감이 있는 사람, 자존감이 높아도 되고 있기만 해도 돼. 사실 이게 앞에 거랑 전부 다 연관이 됩니다. 뭐냐면 멘탈이 좋아지고 뭐 메타인지도 좋아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거든요. 그 다음에 우울하지도 않고 이런 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쭉 하면서 봤는데 면접에서 일단은 그 사람이 자존감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. 말투도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런 거에서. 근데 사실 우리가 취업하다 보면 사실 자존감 진짜 많이 떨어져요. 취준생 때 맨날 불합격하고 탈락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언제 좀 회복이 되냐. 서류 합격 한 번이라도 해봤을 때 그치. 이때 원동력이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. 면접이라도 한 번 가봤을 때 그러면 이게 나도 정장사고 진짜 취업 준비, 면접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막 조금씩 생겨났는데 그 순간까지 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끝없는 도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자존감을 조금 취준생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조언이 좀 있을까요? 있죠. 일단은 저는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로 채운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변에 그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두면 좋아요. 사람은 정말 단순해서 잘한다 하면 잘하고 못한다 하면 못해요. 그래서 옆에서
내 자존감을 챙겨줄 수 있는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두면서 근데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막 잔소리만 한다? 그럼 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얘기하세요. 자존감 좀 챙겨달라고. 이렇게 부탁해서라도 옆에 사람을 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. 그 작은 성공이라는 게 정말 작은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. 정말 작은 뭐 운동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.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. 이런 것도 괜찮은데 계속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조금씩 달성하면서 채우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알바 웬만하면 하세요. 취업하실 때. 왜냐하면은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 사람이 자존감이 없을 때가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때입니다. 알죠? 아. 네, 그래서 알바라도 해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써서 자기의 돈을 자급자족해라. 이런 것까지 좀 권해주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취업 이직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가장 힘든 시기인 만큼 이런 좀 조언들 많이 받아주셔서 좋은 꼭 취업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찾아뵙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